자, 40페이지, 아니다. 41페이지, 무권대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서 유동적 무효고요. 본인이 추인해야 되죠. 본인이 추인해야 유효가 되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자,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하죠? 자, 본인이 있고 무권대리인이 있죠.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추인을 꼭 상대방에게만 할 필요는 없다.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유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사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당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안 해도 돼요. 다만 상대방이 아닌 자, 예컨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추인 사실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할 뿐입니다. 추인했다라고 주장을 못할 뿐이에요. 132조고요.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러나 제3자 권리는 또 뭘 하고 있습니다. 13번 추인과 추인 거절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있다 그랬죠. 무상승. 자, 무권대리인이 갑이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소유 땅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을 때 갑이 추인을 할 경우 병의 동의가 필요하냐? 아니죠. 본인의 추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병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갑이 무권대리 행위에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하는 경우 이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전부를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15번 나왔죠. 대리권 없는 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땅을 판 다음에 갑이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다고 돼 있죠. 아까 14번은 그냥 추인이죠. 이때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15번은 변경 추인이죠. 이때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없다면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 일부 추인도 마찬가지죠.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추인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또. 자, 16번은요.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무권대리로 팔아먹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못한 채 한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을이 자신이 한 행위를 추인은 할 수 있지만 추인 거절은 못해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야,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할 때 유권대리라고 뻥쳤지만 나는 무권대리다. 아버님으로부터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았다. 나는 나의 행위를 거절하겠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해라.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지위를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했을 때 추인은 할 수 있지만 추인 거절은 못하기 때문에 을은 병등기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기억하셔야 되고요. 17번 아버지가 아들의 무권대리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했다.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을이 병과 매매를 했는데 갑이 병한테 해제를 요구하고 대신 을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약속. 이거 추인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추인은 계약 인정하겠다가 추인이잖아요. 근데 계약은 인정 못하겠다. 이건 해제해달라. 대신 아들놈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이건 추인이라 할 수가 없지요. 17번 틀렸죠. 참조 이거는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장기간 방치를 했어요. 알면서도 방치했어요. 또 무권대리인이 서류 따위를 위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형사처벌 받잖아요. 근데 본인이 형사고소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추인 아닌 것들. 추인은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데요.
이런 건 추인이라 할 수가 없다. 18번 무권 대리인들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자, 등기까지 넘겨주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의뢰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돼요. 따라서 이 매매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의뢰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때 병은 의뢰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까지.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대리권 존재가 추정이 안 돼요. 따라서 병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병이 유효를 주장하려면 병이 의뢰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반면에 등기까지 되어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의뢰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됐다는 건 증명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본인이 의뢰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무권 대리였음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등기까지 되어 있을 때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19번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의 성질.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행위 능력자라는 걸 전제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무권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을 때 책임져라 그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 135조 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13번을 보면 갑소유 땅을 을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매각을 했는데 갑의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저씨, 아버님이 아저씨한테 서류 갖다 주래요. 그래서 을이 서류를 봤더니 매각 관련 서류야. 그래서 을은 갑이 나한테 대리권을 줬구나. 유권 대리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나중에 했더니 무권 대리였어. 그래서 추인을 거절해버렸어. 그래서 병이 을한테 책임을 물어. 135조 책임. 그럼 을은 뭐라고 주장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무권 대리 행위를 하게 됐을 뿐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래도 책임을 져라. 135조는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19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19번 X. 20번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죠. 자, 표현 대리가 성립했을 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표현 대리는 마치 유권 대리처럼 본인에게 유효가 될 뿐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본인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딱 넘겨라 이렇게 상대방이 소송에서 얘는 유권 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있습니다라고 유권 대리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결국 병은 유권 대리만 주장한 거고 표현 대리는 주장이 없는 거죠. 자, 민사소송 주장이 없으면 판단하지 않는다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 안 했으니까 법원은 별도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21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요. 본인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는 건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에요. 표현 대리 요건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갑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갑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표현대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을이 병에게 보여준 서류가 완벽하다면 병은 갑에게 굳이 확인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건 병은 이미 무과실이라는 게 전제가 깔린다. 따라서 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갑 너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실은 표현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 과실만큼을 까고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전적인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죠. 21번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22번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는데 그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네. 을이 갑소유 땅을 무권대리로 팔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했어.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허가를 안 받았어. 그러면 그냥 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또는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여기다가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허가도 안 받았는데 유효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권대리 그냥 무효예요. 거기다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허가를 안 받았어도 갑에게 유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다. 잘 나오죠? 복대리 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죠. 어떤 판례가 있어요? 을이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는 선임했어요. 그리고 복대리인이 대리행위 해버렸습니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래서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도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아무런 권한 없는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다. 무권대리고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죠. 자, 문제가 참조죠.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자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자인지 대리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사자인데 상대방은 대리로 착각하고 있더라. 그럴 때는 사자의 행위지만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자지만 겉모습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죠. 상대방이 대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표현대리 규정처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죠. 126조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인이 담보대출 권한을 넘어서서 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은 책임을 져라. 그게 권한 넘은 표현들이죠. 자, 이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냐, 과실이 있냐 없냐는 계약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계약 성립 당시 및 이후 사정이라고 출제해요. 틀린 지문이네요. 계약 당시 사정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표현대리인이 평판이 좋다라든가 믿을만하게 생겼다라든가 이런 표현대리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메리트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병이 을과 계약 당시에 객관적인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가 그것만 가지고 정당한 이유 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 당시 객관적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죠? 대리권을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죠. 즉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요. 수여한 것처럼 표시할 뿐이에요. 그 말은 갑이 병한테 마치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5조의 요 표현 대리인은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25번이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본인 갑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을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뭐냐, 그게 있냐 없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이 을에게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했을 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병에게 표시를 했을 때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과 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26조는 을이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고요. 129조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한 건데 125조는 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125조란 말이에요. 갑이 마치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병에게 표시했을 때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따라서 갑과 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병에게 표시했을 때 이럴 때 성립하는 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가 됩니다. 자, 표현들에서 중요한 게 126조죠. 권한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 넘은 표현들은 권한이 있고 그걸 넘어야 되죠. 이때 그 권한에 포함되는 거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지요. 따라서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권한을 넘었어.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매각을 해버렸네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과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요. 역시 권한 넘은 표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지요.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가 있죠. 자,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이걸 철회를 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했죠. 그런데 을이 갑이 담보대출 받아라고 건네줬던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어요. 소멸한 권한은 담보대출 권한인데 그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었단 말이죠. 이럴 때도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즉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한다는 건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소멸해버린 담보대출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매각을 한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럴 때도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반면에 27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했을 때 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요거를 기본 권한으로 보면 그 기본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기본 권한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판례일 때.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는 지위는 126조의 기본 권한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기억해 두세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126조 기본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8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 매각을 했어요. 등기 신청과 매각은 동종류도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죠. 등기 신청은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권한이죠. 근데 매각을 했죠. 그럼 사법상의 행위죠. 그래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이 아니어도 되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29번은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 관리 권한을 줬어요. 갑이 을에게 아파트 관리 권한을 줬는데 을이, 자, 관리에는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리하는 보존행위, 임대하는 이용행위, 리모델링, 개량행위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게 관리 권한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 병과 임대차를 해요. 이용행위죠. 그런데 을이 갑으로 행세를 했어요. 갑으로 행세.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요 그랬어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2년 뒤에 을이 다시 갑으로 행세를 하여 매각을 했어요. 을이 갖고 있는 관리 권한을 넘었죠. 따라서 이 매각하는 행위가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느냐, 갑이 책임져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을이 갑으로 행세를 했기 때문에 대리 행위가 아니죠. 갑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권한을 넘기는 했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한 넘은 표현 대리를 유추 적용한단 말이죠. 따라서 본인은 책임져라.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29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갑으로 행세했단 말이에요. 갑의 이름을 도용했을 뿐이에요. 즉 대리행위가 아니란 말이지.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법원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 대리를 유추해서 효력이 갑에게 미치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 조금 낯선 판례죠. 대리가 아닌데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데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표현 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다. 조심할 거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번 129조 와서 꼭 기억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했어.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대리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복대리를 선임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0번도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 취소와 관련해서 그 중에 특히 무효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뭐에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계약 이게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별 유효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일단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죠.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매수인에게는 이전 등기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요. 매도인에게는 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가 없어요. 없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죠.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는데 갑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그 팔지 못하도록 법원 가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피보존 권리라고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보호하는 권리, 피보존 권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은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틀린 질문.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라든가 이전 등기 의무 자체가 없죠. 즉 채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로 해제할 수가 없죠.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이란 그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 그 의무 자체가 없다는 거죠. 또 대금 지급 의무가 없죠. 따라서 대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허가 절차에 협력해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죠. 3번. 만약에 매수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합니다. 그럼 일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대신 매수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가 판례입니다. 4번. 불허가가 있다면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이 되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사람, 예컨대 일방적으로 철회한 사람, 아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이 확정적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확정적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의칙을 위반한 건 아니죠. 4번도 자주 등장합니다.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 무효일 때 청구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잘 나오죠, 이것도. 자,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인 토지에 관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아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안 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없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러나 허가 절차 청구권은 있어요. 따라서 이걸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3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고 되어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는 건 이 토지 등기부에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땅이 넘어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보세요.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에 대해서 허가 전 거래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땅이 허가 전 거래했고 우리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그 피보전 권리에서 A 토지 처분 분지 가처분을 받아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을은 각과의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설령 이 땅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준 상태에서 경매 등을 통해서 병에게 그 땅이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갑을 간의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고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에 따라 이걸 무효화시키고 을이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있다가 판례예요.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까다로운데요. 48페이지 해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고 등기부에 등기까지 집행을 마쳤는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이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 얼마든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경락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거래 계약이 이 갑을간의 계약은 허가를 받음으로써 확정적 유효가 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가처분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허가 전 거래 행위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고 했죠.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허가를 위한 그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고 거주 요건을 갖춘 B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A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B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목적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팔고 대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매도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허가를 안 받으려고 증여를 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매매를 했지만 매매를 숨기고 증여를 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당연히 증여는 가장행위로 무효예요. 자 문제가 요건데 지금 요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잖아요. 그럼 매매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 가장행위, 은닉행위에서 가장행위는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요건 갖추면 유효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 은닉행위가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즉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란 말이죠. 따라서 증여도 무효가 된다. 자 매매도 무효, 증여도 무효예요. 그런데 일단 돈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럼 판 놈은 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양도세는 일단 내라 말이죠. 나중에 뭐 과세심판을 통해서 돌려받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겉으로는 매각을 통해서 돈을 받은 걸로 돼 있으니까 양도세 부과 대상은 된다 말이죠. 그리고 양도세는 일단 냈다가 나중에 무효니까 돌려달래요.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건 가능해도 일단은 세금 내라.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참조에서는 증여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 거래, 매매도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무효다. 기억하시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했어. 자, 이달 말까지 허가를 받자. 근데 이달 말까지 허가를 아직 못 받았어. 허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불허가가 아니에요. 아직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가 난 게 아니고요. 아직 허가 신청서를 못 냈어요. 허가를 못 받은 거야. 그 상태에서 말일이 지났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기간 연장하면 되죠. 야, 이 말일까지 허가 못 받겠는데 다음 달 말일로 한 달만 연기하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참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가 있었는데 갑일에게 대금을 달라 그러네요. 그런 대금 지급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줬겠지. 그랬더니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을이 열받았죠. 계약금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면서 부동산을 가압류해버렸어요. 자, 이 지경까지 오면요. 갑과 을은 웃는 얼굴로 허가 신청을 받으러 갈 여지가 없죠.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땅을 가압류를 해버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6번 토지거래가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는 의사의 흠결이 뭐죠?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차고 하자 있는 의사가 뭐죠? 사기강박. 그럼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라는 것 이외에 별도로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라는 것 이외에 별도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면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아, 당연하죠. 허가 전에 거래를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갑은요, 계약을 취소해버리겠죠. 만약에 취소를 안 하면 을이 허가 절차 협력을 청구할 거고 협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갑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요, 그 손해배상 책임 따위를 면하려면 취소하면 그만이겠죠. 취소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사기당한 갑이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걸 주장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7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계약금 해제라는 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거예요. 다만 이 계약금 해제하려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한 건데 토지 거래를 했고 허가를 받았다 또는 허가 신청을 했다. 이게 이행 착수냐? 이게 이행 착수라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 이행 착수 아니다. 보세요.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가 되고요. 유효가 돼야 채무가 생기고요. 채무가 생겨야 이행 착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착수는 허가 이후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가 자체는 이행 착수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가 됩니다. 8번은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된 거죠. 조문입니다. 그대로 기억하세요.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 처음부터 아닙니다. 139조는 추인한 때 새로운 행위를 보니까 장래효입니다. 자, 9번은 취소 사유와 관련된 건데 이 취소 사유는 조금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나중에 추인, 법정 추인이 나오는데 자, 9번은 계약을 취소하려면요. 행위 당시에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했고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갑도 취소하고 을도 취소한 거야. 다시 말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일치가 돼 있어요. 문제는 강박도 없었고 착오도 없었어요. 강박도 없었고 착오도 없었으니까 취소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계약은 취소되지 않았다.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취소하려면 반드시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한쪽은 강박을 이유로 한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는데 의사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취소 자체가 효력이 없단 말이죠. 강박도 없었고 착오도 없었다면. 따라서 계약은 취소된 것이 아니다.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10번은 취소도 의사표시고 명시묵시 불문하면서 분류식이죠. 자, 그런데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송상 청구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거절 또는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자, 이때 갑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을에게 거절을 해버려요. 나 등기 못 넘겨줘. 취소가 들어있는 거죠. 또 계약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갑이 말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 말소해라. 그건 뭐예요? 취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소송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1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뭐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이거를 추인할 수 있는가? 있지요.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건 더 이상 안 된 거예요.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안 돼 더 이상. 그러나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해요. 무효가 됐으니까.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한 후에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이 되니까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11번. 자, 12번은 결론을 기억하세요. 이건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하고 특약을 했는데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요. 계약을 할 때는 사기 친 적이 없는데 특약할 때 사기를 쳤어요. 자, 이때 계약과 특약은 분리 불가능, 불가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가 판례입니다. 취소하려면 전부를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 12번은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참조는 하나의 행위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갑이 땅하고 건물을 팔았는데 갑이 건물을 팔 때 사기쳤단 말이죠. 건물에 대해서만. 땅은 별다른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건물은 사기쳐서 튼튼하다. 하자가 우글우글 있는데 하자가 없다. 튼튼하다.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토지 건물 일괄 매매 계약 중에서 건물에만 취소 사유가 있죠. 즉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어요. 자, 이때 137조. 원칙 전부 취소. 예외. 토지 거래 따로 건물 거래 따로 할 수 있다. 가분적이다. 건물 빼고 토지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 가정적 의사. 가분적 플러스 가정적 의사. 그럴 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 취소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요건, 가분적, 가정적 의사. 이럴 때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12번은 뭐라 했어요? 계약과 특약은 불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약만 취소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참조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가분적이라 하더라도 가분적이면 일부 취소할 수 있고 가정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가정적 의사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 가분적, 가정적 의사. 그러면 일부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단기 소멸이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기억하세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예를 기억하세요.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 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또는 법률행위한 날부터 10년이죠. 그런데 취소권은 형성권이고요. 형성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고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는지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제척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렇게 지문이 간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13번 틀린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 중에 부관을 뺀 나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를 첫 주에 살펴봤습니다. 판례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대부분이 직관적으로 OX를 판단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 가능한 판례들도 왕왕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판례들이 있어요. 나중에 물건 가면요. 제가 한 지문 하나 설명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판례 지문을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 그 정도만 결론을 딱딱 암기하시는 식으로 판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한두 번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 부가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